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는 건 역시 중요한 과정이에요. 공부했던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어떤 부분이 자기가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보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보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은 총 60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6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4과목을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자계산기 일반, 그 다음에 패키지 활용, 그 다음에 PC 운영체제, 정보통신 일반에서 4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과목마다 배점이 이렇게 달라요. 전자계산기 일반은 총 2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1번부터 20번까지는 전자계산기 일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 활용은 10문제. 그래서 21번부터 30번까지는 패키지 활용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 PC 운영체제는 20문제가 출제가 돼요. 20문제. 그래서 여기는 31번부터 해서 50번까지가 PC 운영체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정보통신 일반은 10문제. 그래서 51번부터 해서 60번까지가 정보통신 일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알겠죠? 자, 이 중에서 몇 문제 이상을 맞아야 되냐면 36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는데 1번 문제에서부터 20번까지는 전자계산 일반 문제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명령어의 패치 사이클 중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의 위치를 가리키고 실행 사이클 중에서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바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위치를, 그러니까 명령어 위치라 그러면 주소를 얘기하는 거 주소. 그러니까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뭐냐 이거죠. 자, 누산기는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고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로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해주는 거죠. 그 다음 명령 레지스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현재 수행 중인 현재 명령어를 기억해주는 거고요. 현재 명령어.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위치, 즉 명령어의 주소, 다음에 시행할 명령어의 주소 그랬으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 스택 연산에서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그랬는데, 자,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와 같이 하나 입구를 통해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구조. 이게 바로 스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삽입을 하면 자료가 삽입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쌓이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입구가 하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갈 때도 역시 입구가 하나니까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는데 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왔던 것부터 먼저 나가죠. 그래서 이거를 LIFO, Last In, First Out의 약자예요. 그래서 LIFO,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가는 구조. 이런 걸 우리가 스택 구조라고 하죠. 스택. 자, 여기에서 삽입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는 푸시고요. 삭제하는 명령은 팝입니다. 팝. 알겠죠? 자, 그래서 푸시와 팝. 자, 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은 다음 중 제어 장치에서 명령어의 실행 사이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실행 사이클.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우리가 과정을 보면 이렇게 4개의 사이클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꺼내오는, 명령어를 꺼내오는 패치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사이클. 자, 간접 번지였을 때 메모리 한 번 더 접근하기 위한 간접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 사이클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 다음에 이 실행을 하는 도중에 인터럽트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인터럽트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 패치 사이클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수행되는 순서도 패치,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이스큐트,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렇게 4가지 과정으로 수행이 된다 그랬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되는 것은 꺼내와서 실행이 되는 이 2가지는 반드시 수행이 된다 그랬어요. 이 간접 사이클이나 인터럽트 사이클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명령어나 이런 걸 꺼내 왔는데 직접 수행을 하는 뭐 직접 번지였다 그러면 간접 번지 여기로 갈 필요는 없고 수행하는 도중에 인터럽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로 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4개를 다 수행을 했을 때는 패치,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익스큐트, 인터럽트 이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주기가 뭐 있어요? 이 직접 주기 이런 건 없습니다. 직접 주기다. 만약에 직접 번지다. 그러면 그냥 바로 꺼내와서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전가상기는 어떤 회로로 구성이 되는가라고 하는데, 자, 전가상기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전가상기는. 이 반가상기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 여러 자리 덧셈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 자리 덧셈기. 여러 자리 덧셈. 자, 그래서 여러 자리를 덧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자리를 덧셈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를 현재라고 한다면, 여기를 계산할 때 현재 자리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죠. 그 전 자리에서 올라오는 올림수가 있는지 이거를 감안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전가상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자리를 덧셈을 하는데 이전 자리에서 올라오는 올림수까지 고려해서 연산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전가상기고 이 전가상기에서 알아두실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반가상기 2개와 오어 게이트 하나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구조를 좀 알아두시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4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 전가상기보다 중요한 건 반가상기예요. 자, 그다음에 5번은 CISC 복합 명령어 세트 구조죠. 여기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요것도 제가 비교를 했었죠. CISC 구조와 RISC 구조. 자, 요거는 명령어의 수가 많은 복합 명령어 세트 구조고 자, 요거는 단순 명령어 세트 구조예요. 단순 명령어. 자, 그래서 이 CISC는 명령의 개수가 많고, 그 다음에 명령의 길이가 가변적이고, 구조가 복잡하다, 프로그램은 간단하고, 레지스트 적고, 속도는 느리다. 이제 RISC는 반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많은 명령어 수, 요거 CISC에 대한 구조 맞고요. 다양한 형식의 주소 지정 방식 맞고요. 가변 길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단일 명령어의 그 개수라든지 이게 간단하냐 이거죠. 자, 이건 아니죠. 이건 RISC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FCD 코드는 몇 개의 존 비트로 구성이 되나라고 했는데 FCD 코드는 비트 수가 이렇게 8비트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존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이 디지트 부분에서 존 4비트, 디지트 4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존 부분은 어떤 그 문자의 종류, 뭐 숫자인지 문자라면 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주는 영역이 존이라는 부분은 자, 그래서 존 부분은 몇 비트로 되어 있다고요? 4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트 부분도 역시 4비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8비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인데 7번은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가상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 용량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기억 장치 용량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 한정돼 있는 이 용량에 관계없이 훨씬 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가상 메모리 개념이죠. 가상 메모리. 그죠?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 용량이 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게 맞는 거죠. 속도를 계산하기 위한 거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속도를 계산하기 위한 거 요거는 캐시 메모리죠. 캐시 메모리. 알겠죠? 자,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메모리는 아니고 주기억 장치 용량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용량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큰 공간이 있는 훨씬 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가상 메모리다 이거죠. 알겠죠? 용량 확대가 목적입니다. 이거는 용량 확대. 알겠어요? 가상 메모리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은 다음 회로와 관련이 있는 장치는 그랬는데 자, 감산기. 자, 요거 뺄셈 하는 거예요. 자, 보수기 있고 자, 보수기는 잘 모르겠어. 누산기 더하는 거고 누적하는 거죠.
누적시키는 거. 가산기 더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할 때 필요하냐 이거죠. 자, CPU는 크게 두 개 부분, 연산하는 부분과 제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 주기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연산하는 부분과 제어라는 부분. 자, 이거 빼기, 그 다음에 뭐 누적하고, 그 다음에 가산하고 하는 거. 이거는 제어에서 하겠어요? 연산장치에서 하겠어요? 이런 거 실질적으로 연산, 처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연산장치.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연산장치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 9번은 다음 진리표에 해당하는 논리식은 그랬네요. 자, 요거 보세요. 여기 보면, A와 B, 이게 두 곳이 입력이 돼서 00, 01, 10, 11 각각 이와 같이 입력이 됐을 때, 자, 요때 출력이 1이 나왔다 이거죠. 출력이 1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출력값이 0일 때는 필요 없어요. 출력값이 1인 경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값이 1인 경우를 보시는데 그때 이 A와 B 변수의 값이 1이다. 이렇게 A 값은 1이고 B는 0이잖아요. 그러면 A는 그대로 나와주고 B 변수가 0이다. 그러면 그 0인 부분의 B에 대해서만 이렇게 발을 붙여줘요. 그리고 하나의 경우는 이렇게 곱으로 연결하고요. 알겠어요? 자, 결과값이 다시 한번 이 표를 가지고 수식으로 만들어내실 때는 결과가 1인 경우를 보는데 결과가 1인 경우일 때의 A와 B 이 경우수를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낼 때 변수의 값이 1이면 그냥 그대로 나오고 1이면 변수의 값이 이렇게 0이다. 그럴 때는 발을 붙여줘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의 경우 이때는 이렇게 곱으로 연결해 주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자 이런 경우도 이 경우도 1이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1이었다. 그러면 A가 0이죠. 그러면 A에다 발을 붙여주고 B는 1이죠. 그러면 B는 그대로. 그리고 같은 라인이니까 곱으로 하고 자 여기도 1이고 만약에 여기도 1이었다 그러면 두 개를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연결할 때는 합으로 연결하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게 아니라 요 경우만. 그럼 요 경우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경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답은 여기 있네요. 맞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8비트를 1워드로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오피코드를 3비트로 사용하면 인스트럭션을 몇 개 사용할 수 있냐, 표현할 수가 있냐, 이건데, 자, 우리 명령어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죠? 오퍼레이션 부분과 오퍼랜드 부분.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오피코드라고 하고, 연산자 부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퍼랜드. 자, 여기는 자료부 또는 번지부, 주소부라고도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 뭐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3비트일 때, 이 오퍼레이션, 이 부분에 오피코드, 여기에 표현할 수 있는 명령어, 인스트럭션, 명령어가 몇 개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진수 체계에서, 이진수에서, 자, n비트를 가지면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2의 n승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자, 왜냐면, 1비트를 가졌다. 1비트다.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두 가지. 2의 1승 가지를 표현하는 거고, 2비트를 가졌다. 그러면 00, 01, 10, 11 해서 총 4가지. 2의 2승 가지를 표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n비트면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2의 n승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퍼레이션, 여기는 명령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명령어를 기입해주는 부분인데, 여기가 3비트로 돼 있다 이거래요. 그러면 여기다 표현할 수 있는 명령어의 개수가, 인스트럭션, 명령어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그러니까 2의 3승가지, 즉, 8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은, 자, 요와 같은 논리식을 간략히 하면 그랬는데, 자, 여기는 이제 불대수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불대수. 자, 근데 무작정 외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해두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불대수에서 이 더하기, 이거는 5어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건 곱이에요. 곱하기 이런 거는 엔드 연산을 의미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자, A와 1이 5어 연산을 했어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1이고 A는 0이 될 수도 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 5어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되니까 여기는 뭐가 오겠어요? 여기는 1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1이 오고, 그러면 1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1하고 1하고 엔드 연산하면 뭐 나와요?
여기 앞에서부터. 그러면 1 나오죠? 여기서 얻어지는 거 1이죠? 그 다음에 1하고 C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연산을 하는데 1하고 C하고 5연산을 하면 항상 뭐 나와요? 1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C라고 하는 것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데 1이라는 건 상수고요. 그러면 5연산은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1일 때도 1이고 이때도 1이고 그러니까 항상 1만 나오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 원리, 여기도 그 원리를 이용을 한 거고요. 알겠어요? 단지 이제 변수만 달라진 것 뿐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를 볼까요? 12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논리식으로 구성되는 회로는 그랬네요. 자, 그런데 대신 단, S는 합, 그 다음에 C는 자리 올림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보면 S, 그 다음에 C 해서 합을 구하는 식, 그 다음에 올림수, 자리 올림수를 구하는 식, 이렇게 해서 식이 주어졌는데, 자, 합과 올림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뭐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냐면, 반가상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가상기는 이진수 한 자리에 덧셈기로 해서 합과 올림수를 구하는 그런 회로를 우리가 반가상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반가상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가상기 합과 올림수를 구하는 이 진리표 요거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언제 이 합이 1이고 올림수가 1이 나오는지 요거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요거에 의해서 나온 게 바로 요 진리식이잖아요. 논리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도 그러죠. 자, S가 1인 경우, 그래서 요 경우와 요 경우인데, 이 변수가 0이면 이렇게 발을 붙여준다고요. 자, 여기는 1이니까 발을 안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1이니까 발을 안 붙이고, B가 0이니까 발을 붙이고, 그래서 한 라인에 이렇게 있는 것은 곱으로, 서로 다른 라인은 이렇게 합으로,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올림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자, 그렇기도 하지만 이 결과는 우리가 게이트에서 무슨 게이트의 결과랑 같아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요거는 엔드 게이트 결과랑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A, B라고 한다면 우리가 논리 회로도도 만들었죠. 그래서 A와 B가 입력이 돼서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이거는 합이 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아니라 엔드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곱이니까 요거면 C가 된다. 그래서 이게 반가상기 회로도. 그래서 이 식, 진리표, 그 다음에 이 논리 회로도 이거 다 알아두셔야 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인데요. 13번은 다음 중 주소 일부를 접속하거나 계산하여 기억장치에 접근시킬 수 있는 주소의 일부분을 생략한 주소 표현 방식은 주소의 일부분을 생략을 한대요. 주소의 일부분을 생략한다는 얘기는 주소 일부분만 표현한다는 얘기도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주소 일부분만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주소 표현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 주소, 약식 주소, 생략 주소, 그 다음에 데이터 자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중에 약식 주소라고 하는 게 주소의 일부를 생략해서 주소 일부를 접속하거나 계산하여 기억장치에 접근시킬 수 있는 주소 표현 형식을 약식 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약식 주소.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는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산술 명령어는 주로 어떤 레지스터의 내용을 사용을 하냐라고 돼 있는데, 자,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명령어 구조가 오피코드 요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퍼랜드가 명령어에 묵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에 묵시적으로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묵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고, 스택을 이용을 하는 영주소 형식에서 주로 쓰이고 주로 누산기를 사용하는 연산에 사용이 된다라고 했죠. 누산기.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은 다음과 같은 논리회로에서 A의 값이 1010, B의 값이 1110일 때 출력되는 Y의 값은 그랬는데, 여기에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자, 한 비트씩 A 한 비트, B 한 비트 이렇게. 자, 그러면 A1, B1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낫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0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0과 1이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과 1이 엔드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니까 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은 0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
B가 1. 자, 그러면 A는 낫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니까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1하고 엔드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세 번째, B의 세 번째를 넣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자, 이제 1이 들어가고, 여기 1이 들어오고. 그러면 A는 낫 게이트를 통해서 오니까 0이 들어. 그러니까 0과 1이 또 엔드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그 다음은 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0, 0. 자, 0, 그 다음에 여기가 1인데, 여기도 0이죠. 자, 모두, 그러니까 A도 0이고 B도 0이죠. 그러면 A가 0에서 1로 되고, 1하고 0하고 하면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0, 1, 0, 0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의 한 비트, B의 한 비트, 한 비트씩 한 비트씩 넣어서 연산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6번은 제어 논리 장치와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실행 순서를, 자,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그랬는데, 자, CPU는 컴퓨터의 전반적인 것을, 모든 것을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처리를 하고 하는데, 이 CPU가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러려면, 순서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현재 상태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플래그 레지스터라죠. 플래그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는 누산기, 연산 결과를 기억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잠시 기억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CPU의 정보 처리 속도 단위 중 초당 100만, 자, 밀리언. 그래서 초당 100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위는 요거 밉스라고 했죠. 밉스.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 맞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는 순차적인 주소 지정 등에 유리하며 주소 지정에 2개의 레지스터가 사용되는 방식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주소 지정 방식을 하는데 2개의 레지스터가 쓰여진다. 자, 그러면은 뭐를 떠올리실 수가 있냐면 이 상대 주소 지정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 이걸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 중에서 주소 부분에 있는 값하고 그러니까 레지스터 하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더해져서 유효 번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것도 주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덱스 값이 더해져서 유효 주소를 구하는 거고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이제 순차적인 순서적으로 주소를 지정을 할 때 유리한 것이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그 명령어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자료에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기 인덱스 부분을 순서적인 값을 매겨 놓으면 이 주소로부터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덱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명령어의 주소 부분에 인덱스 레지스터가 더해져서 유효 주소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효 주소는 명령어의 주소 부분에 있는 값하고 인덱스 레지스터가 더해지는 그런 형태로 계산을 해서 얻는 방법이고 요거는 순차적인 주소 지정 방식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개인용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중앙처리 장치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 개인용 컴퓨터에 쓰여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CPU, 중앙처리 장치 CPU.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모여서 이 CPU를 이룬다니까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은 JK 플립플롭에서 J와 K가 1일 때 출력 동작은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플립플롭 보면 RS 플립플롭이 있어요. RS 플립플롭의 단점이면서 특징이라 그러면 R과 S가 1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 게 바로 뭐예요? JK 플립플롭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JK 플립플롭은 J와 K가 1일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반전. 알겠어요? 자, 그럼 반전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반전. 그러니까 이진수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컴플리먼트라고 돼요. 보수, 반대.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자계산기 일반에 관한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패키지 활용 문제예요. 자, 21번은 다음에 SQL 명령에서 distinct. 자, 요거는 뭐 할 때 쓰는 옵션이라 그랬죠? 중복되는 것을 한 번만 표현하게 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distinct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 자, 일단 여기를 보니까 select, distinct 학과명, 그러니까 학과명을 지금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from 학생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where 조건이죠.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총점이 80보다 큰, 80보다 큰 사람들에 대한 학과명, 요걸 구하는 건데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표현해라 이거죠. 학과명이 중복이 되면. 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 학과명이 중복되지 않게 검색을 해라. 즉 중복되는 것을 한 번만 표현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뭐 중복된 내용만 표현해라, 검색해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조건을 부여를 해서 이에 맞는 자료들만 추출해서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자, 필요한 것만, 조건을 제시를 해서 조건에 맞는 것만 추출하는 거,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필터 기능이라, 필터. 걸러내는 거잖아요, 필터가.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여기 매크로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매크로는 반복되거나 복잡한 단계를 수행하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매크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리 내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더라 이거죠. 이걸 매번 똑같이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자동화시켜서 한 번에 수행이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기능을 매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해서 조건에 맞는 것만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필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어트리뷰트,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자값의 집합.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 속성 이게 바로 어트리뷰트잖아요. 이게 항목.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예요? 하나의 어트리뷰트, 하나의 항목이 가지는 값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의 항목이 가지는 이 값들의 집합,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 하나의 항목이 가지는 값들의 집합. 알겠어요?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행이죠. 이렇게 레코드. 이게 튜플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데이터베이스 제어 중 사용자에게 조작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 자, 제어에는 그랜트가 있고 리보크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랜트가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죠. 리보크는 이거는 권한을 해지할 때 쓰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어는 이렇게 그랜트, 리보크 말고도 커미트하고 롤백도 있어요. 어떤 연산 결과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을 때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커미트죠. 커미트. 그 다음에 롤백이라고 하는 거. 롤백은 이걸 취소시키는 거고요. 비정상적으로 종료됐거나 잘못 종료되었을 때. 자, 요것도 제어입니다. 제어.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권한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그랜트고, 권한을 해제하는 건 리보크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5번은 프리젠테이션에서 화면 전체를 전환하는 단위는, 자, 프리젠테이션, 파워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자, 파워포인트는 이 화면, 이 단위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슬라이드죠, 슬라이드. 그래서 슬라이드 단위로 구성이 되고, 슬라이드 단위로 화면이 전환이 되죠. 이 슬라이드 안에, 뭐 글자면 글자, 이미지면 이미, 뭐 도형이면 도형, 이거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화면이 전환이 될 때는 이 화면 슬라이드 단위로 해서 전환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번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무슨 처음에 일단 요구 조건 분석,
사용자들의 요구 조건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 과정 자체가 나눠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개념적 설계를 통해서 개념적 설계,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요구 조건 분석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뭐를 요구를 하는지 그거를 알았으면 그러면 어떤 DB를 만들어야 하는지 정하는 거 이게 바로 개념적 설계죠. 어떤 DB를 만들 건지. 그 다음에 그거를 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하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밑그림 그리는 거 이게 바로 논리고 물리적 이건 이제 실제 기계 처리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게 물리적이죠. 그래서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그러니까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의 부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데이터. 자, 정보의 부재, 즉 값없음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공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널. 알겠죠? 그래서 널과 공백은 서로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은 스프레드시트의 행과 열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사각형을 뭐라고 하냐? 자, 스프레드시트 보면 이렇게 행이 있고 이렇게 열이 있으면 교차되는 이 사각형 이 부분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셀이라고 하죠. 셀 맞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은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 그럼 뭐예요? 가상 테이블 뷰. 자, 그러니까 실제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이 테이블의 내용 중에서 사용자가 어떤 걸 걸러냈어요.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한테만 화면상으로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뷰.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기억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화면상으로 해서 보여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뷰란 말이에요. 뷰.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은 테이블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SQL 명령어는 그랬는데 자, 1번에 있는 요거는 뭐예요? 이거 딜리트 제거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자료를 지울 때 쓰는 거예요. 하나의 자료를 조건에 맞는 자료를 지금 문제는 테이블 자체를 지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테이블 자체를 지울 때는 뭘 써야 돼요? 드랍 명령을 써야 돼요. 드랍. 알겠죠? 자, 알터무는 뭐죠? 테이블의 사항을 뭐 변경을 하거나 또는 어떤 항목을 하나 추가하거나 항목을 하나 삭제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새로운 항목을 삭제하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게 알터문이고요. 알겠죠? 자, 딜리트는 테이블에서 이 하나에 대한 자료 또는 뭐 조건에 맞는 자료에서 자료를 지울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테이블 자체를 주는 거잖아요. 얘 자체를 줄 거잖아요. 이럴 때는 드랍 명령을 써요. 드랍 명령.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패키지 활용 과목이고요. 자, 그 다음 31번부터는 이제 PC 운영체제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31번을 보면 유닉스 명령어에 관한 문제네요. 그래서 유닉스 명령어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그랬는데, 자, 요건 리스트의 약자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록. dir과 같은 거, 도스에서. 자, 요거는 복사고요. 복사.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경로를 보여주는 거고요. 경로. 자, 이 rm이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파일을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죠. 그죠? 자, 그래서 명령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2번 문제는 전산영어 문제예요. 자, 이렇게 PC 운영체제에서는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전산영어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전산영어 문제도 쭉 한번 풀어본 적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요 문제도 앞에서 풀어봤는데, 자, 여기 보니까 데드락 핸들링 테크닉이라서 데드락을, 그러니까 교착 상태를 제어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제가 한번 문제를 풀 때 말씀드렸냐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의 예방, 프리벤션, 그 다음에 회피, 어보이던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텍션, 발견이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복구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들의 종류. 자, 그래서 교착 상태, 회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텍션 있고요. 예방이라고 하는 요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종류.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이 되겠고요.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복구의 복구. 복구.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 33번 문제 볼게요. 자, 도스 명령어 중 비교적 자주 사용되며 실행 과정이 간단하고 별도의 파일 형태를 갖지 않아 언제든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자, 우리 도스 명령어는 크게 뭘로 나눠져요? 내부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명령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 명령어는 부팅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실행할 수가 있다 그랬죠. 외부 명령은 그렇지 않고 이 실행하는 명령어가 별도로 보조기억장치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에 있다가 실행을 시키면 주기억장치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행이 되는 게 외부 명령어라 그랬죠. 그래서 부팅만 되면 언제든지 별도의 어떤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도 언제든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내부 명령어인데, 자, 여기 보면 내부 명령어, 외부 명령어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소트, 정렬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뭐 F디스크, 요건 전부 다 외부 명령어예요. 근데 CLS라고 하는 거, 요거 내부 명령어예요. 화면을 깨끗이 초기화해주는, 지우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F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디스크가 있으면 이거 논리적인 영역을 이렇게 나눌 때 쓰는 명령어라 했죠. F디스크요. 논리적인 영역을 나눌 때 사용하는 외부 명령어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4번은 윈도우 98의 시작 버튼 위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윈도우 98에 보면 시작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고요. 요거를 시작 버튼을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요와 같은 메뉴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나오는 거 열기, 찾기, 탐색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아닌 것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면 열기 있고 그 다음에 탐색 있고 찾기 있지만 설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메뉴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은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일단 유닉스 시스템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 하드웨어가 있고요. 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는 커널이 있죠. 그죠? 가장 핵심적인. 그 다음에 명령 해석기인 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사용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커널이라든지 쉘이라든지 유틸리티 이러한 것들은 여기 구조에 보면 있다고 보면 되죠. 자, 블럭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은 다음 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고 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교착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죠? 여기서 교착 상태의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7번은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운영체제를 이용함으로 해서 자, 반환시간 증가, 그러니까 응답시간, 응답시간 증가. 자, 응답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령을 내려서 그에 대한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의 시간인데, 이거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이 응답시간은 이건 증가가 아니라 이건 감소시켜줘야죠, 줄여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고요. 처리 능력 향상, 뭐 사용 가능도 향상, 신뢰도 향상, 이게 다 맞는 얘기고, 이게 응답시간, 반환시간, 이거는 감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는 전산영어 문제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쭉 읽어보시는데, 자,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protect variable. 그러니까 보호된 변수다 이 말이에요. 보호된 변수. 자, 보호하는 거죠. 자, 어디에서 shared memory, 공유하는 메모리에서 액세스, 접근을 자, restricting, 제한한다. 그러니까 접근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요거는 작은
단위 프로그램인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작은 단위 프로그램 스레드. 그러면 스레드 간의 어떤 공유를 서로 간에 이렇게 배제를 해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고 했냐면 뮤텍스라고 했어요. 뮤텍스.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죠. 자, 얘가 수행이 되는 도중에 다른 스레드가 이걸 뺏어가거나 그러면 자원을 뺏어가거나 그러면 얘가 멈춰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이 보호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뮤텍스라고 합니다. 뮤텍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9번은 윈도우 98에서 한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사이를 오가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윈도우에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보면 그 아래 작업 표시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시작 단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 작업 표시줄을 이렇게 쭉 버튼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이때, 자, 얘를 누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화면이 여기 보여지고, 얘를 누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작업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작업 표시줄을 하죠. 작업 표시줄. 맞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도스에서 어트리브, 요거 속성을 제어하고 하는, 속성을 지정하고 해제하고 하는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그런 명령의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백업 파일 설정 A 맞고요. 시스템 파일 속성 맞고요. 그 다음에 읽기 전용은 P가 아니라 R이죠. R. P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R입니다. R. 그 다음에 숨김 속성 히든 H 맞고요. 자, 그래서 속성을 지정을 할 때는 플러스를 해주고 해제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러죠. 그죠? 자, 읽기 전용은 read R이 R. 응?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1번은 도스의 필터 명령 중에서 여러 개의 파일에서 특정한 문자열을 검색하는 거. 이 명령어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find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검색하는 명령어예요. 자, 요거는 이제 화면 단위로 해서 더 보여줘라. 이럴 때 쓰는 명령어고, 이 sort라고 하는 거, 이건 정렬이죠, 정렬. 서치 이런 건 없어요. 도스에서는. 자, 그래서 특정한 문자를 검색하는 명령어. 이건 find입니다. find. 도스에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윈도우 98의 제어판에서 미디 형식의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데 필요한 드라이브 파일을 설정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요거는 여기 보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제어판에 보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어 내용을 보여주는 대화 상자가 있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들어가 보면 오디오라든지 비디오, 미디 파일 뭐 이런 거 등등등등등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이 작업 표시줄을 보면 오른쪽 부분에 보면 여기 스피커 모양에서 이 볼륨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 이거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여부도 여기서 설정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정해 주는 건 바로 뭐냐면 멀티미디어입니다. 멀티미디어.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 요거 뭐 배경이라든지 화면 보기, 뭐 화면 배색 이런 것 등을 지정을 할 때 쓰는 거죠. 여기 디스플레이는. 알겠죠? 자, 그 다음 43번 윈도우 98의 폴더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하나의 폴더 내에 동일한 이름의 폴더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하나의 폴더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파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폴더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 다음에 폴더명은 공백을 포함할 수가 없다. 공백을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파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요. 공백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폴더 이름은 255자까지 가능하고 이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98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하는 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뭐 할 때? 디스크 조각 모음은 예를 들어서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자료를 저장하고 삭제하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료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줌으로 해서 처리 속도,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조각 모음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볼륨에 있는 파일의 수와 크기, 조각 낸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컴퓨터 시스템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방법 맞고요.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보니까 CD-ROM 드라이브 및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도 디스크 조각 모음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CD-ROM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읽기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 편집기 뭐 있어요? 유닉스 편집기 그러면 뭐 VI, 뭐 ED, EX, 뭐 EMAX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닌 거, 편집기가 아닌 거, 이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ET 이런 건 없습니다. 자, 46번 문제는 유닉스 명령과 도스 명령의 기능이 서로 다르게 연결된 것은, 그러니까 연결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건 유닉스에서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도스에서 목록을 보여주는 거 맞죠? 자, cp, copy, 복사죠, 복사. 자, 그 다음에 rd, 이거는 이제 디렉토리 삭제하는 거고요. 요거 rm은 파일을 지우는 거죠. 파일 삭제죠. 유닉스에서. 그죠? 자, cd, 요거는 이제 디렉토리 변경하는 거. 유닉스에서도 cd, 도스에서 cd.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다르게 연결이 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4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자, 프로세스 상태는, 자, 이렇게 준비, 그 다음에 실행, 대기,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죠. 자, 그래서 각각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도 역시 알아두시라 그랬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전에 입출력이나 기타 다른 작업을 필요로 할 경우 CPU를 반납하고 작업의 완료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 상태로 전환이다. 그러니까 실행에 있다가 대기 상태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블럭이라고 한다죠. 블럭. 자, 그리고 준비해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건 디스패치. 실행해서 시간이 완료돼서 종료돼서 더 이상 이제 작업이 못하고 CPU를 뺏기고 준비 상태로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타이머 종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 유닉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사용자의 명령으로 시스템이 수행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주는 대화식 운영체제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할 수가 있다. 멀티 프로그램 맞고, 파일 시스템의 배열 형태가 선형적 구조가 아니라 계층적 구조예요. 계층적 트리 구조. 알겠어요? 선형 구조가 아니라 계층적 구조입니다. 뭐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층적 구조라는 것은 어떤 폴더면 폴더, 디렉토리면 디렉토리 안에 또 폴더나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또 구성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도스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rn 디렉토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파일명을 변경할 때 쓰는 거예요. 리네임. 디렉토리를 지울 때 쓰는 건 이건 rd죠. rd. 자, find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는 건 dir. 그죠? 자, 화면을 깨끗이 지우는 거 이건 뭐예요? cls죠. cls. 자, cd 특정 디렉토리 이런 거 change 디렉토리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요. 다음 도스의 xcopy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xcopy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디렉토리 내 파일이나 이 디렉토리 내 하위 디렉토리가 있으면 그 디렉토리까지 모두 한꺼번에 복사해주는 그런 명령어죠. 자, 그래서 왜 xcopy는 파일과 하위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복사해주는 그런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xcopy에서 히든 파일은 복사되지 않는다. 숨겨져 있는 파일은 복사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카피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는 파일 합치기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이 도스 명령어들은요, 옵션을 사용하고 할 때 이렇게 슬러시 그 다음에 옵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뭐 플러스 이런 기호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외부 명령어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1번부터는 이제 정보통신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51번을 보니까 HDLC. 자, HDLC라고 하는 것은 비트 방식의 프로토콜의 한 종류죠. 그래서 HDLC 프레임을 구성을 하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 HDLC 프레임은 이렇게 6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소부, 제어부, 실제 자료, 정보부, 그 다음에 오류 검출을 위한 FCS 이렇게. 그래서 요 순서, 플래그, 주소, 제어부, 정보부, 그 다음에 뭐 오류를 검출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플래그 이렇게. 그래서 요 순서로 되어 있는 거, 요걸 찾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플래그가 있고 주소부, 제어부예요. 그래서 주소부, 제어부. 그 다음에 정보부 있고, 그 다음에 검색, 여기서는 검색이라고 했네요. 오류 검출. 자, 그 다음에 플래그.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52번 문제인데, 52번은 다음 중 PCM 전송에서 송신 측 과정은 그랬는데, 이 PC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어서 전송을 하고 할 때, 그걸 쓰는 그 신호 변화 방법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PCM 변환에 사용되는 그 과정이 이 제일 처음에 표본화를 하고, 표본화, 그 다음에 양자화, 그 다음에 부호화, 그 다음에 복호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파화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송신측,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신측 그런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맑게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되죠.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자, 요거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각 채널 간 간섭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 지역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주파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회선에 주파수 대역을 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눴을 때 이 사이사이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보호밴드, 가드밴드라고 했죠. 가드밴드. 보호대역.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4번은 IP 주소 198.046.201의 기본 마스크는 그랬는데, 일단 IP 주소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인터넷상에서 PC, 컴퓨터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주소죠, 주소. 컴퓨터 주소고, 기본 마스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줄 게, 서브 마스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또 작은 네트워크로 나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나누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관리를 좀 용이하기 위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을 서브 마스크라고 하는데, IP 주소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 클래스는 이제 시작이 0부터 127로 시작을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198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C 클래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C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브 마스크,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관리를 하면 복잡하니까 이거를 작은 네트워크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리를 용이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C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192부터 시작이 되는데, C 클래스로 해당이 되는 이 서브 마스크의 주소는 255, 255, 2550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건 약속의 약속. 어쩔 수 없어요. 프로토콜처럼. 알겠죠? 자, 그래서 198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는 C 클래스를 의미를 하는데, C 클래스의 서브 마스크 주소는 항상 255, 255, 250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5번은 PCM 방식에서 표본화 주파수가 8kHz라 하면 이때 표본화 주기는 그랬는데, 자, 여기는 표본화 주기 구하는 공식이 있죠. 표본화 주기는 표본화 주파수분의 1이다.
라고. 자, 그러면 표본화 주파수는 여기 주어졌네. 8kHz라고. 그래서 여기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자, 8kHz 분의 1. 이 kg라고 하는 게 1000이라고요. 그러니까 8000분의 1인데, 이거를 이제 나눠보면 0.000125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단위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 퍼 세컨드로 돼 있는데, 이 마이크로 퍼 세컨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100만 분의 1초.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00만 분의 1초는 10의 6,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걸 곱해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125가 된다. 이렇게. 이거 한번 풀어본 적 있죠?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6번. 다음 중 트래픽 제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트래픽 제어. 트래픽 제어에는 흐름 제어가 있고, 폭주 제어가 있고, 교착 상태 방지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뭐, 단말기면 단말기, 하나의 사이트면 사이트에 이 흐름, 전송량, 이런 것을 관리를 해주는데, 이 흐름을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여기에 폭주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폭주 제어도 뭐 같은 얘기고, 교착 상태 방지. 이렇게 해서 여기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류 제어, 이러한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페리티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페리티 검사는 주로 저속 비동기식 방식에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는 짝수 혹은 홀수. 그렇죠. 그 다음에 전송 중 짝수 계열 에러 비트가 발생해도 에러 검출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페리티 비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수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오류가 생기면 검출이 안 돼요. 이게 단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홀수 페리티 규칙을 쓴다. 근데 실제 자료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령.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홀수 페리티 규칙을 쓴다 그러면 전체 1의 개수를 홀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페리티 값을 1로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 가령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보낼 때는 1의 개수가 홀수겠는데 받을 때 1의 개수가 짝수계다 그러면 오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오류가 지금 여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에 오류가 있으면 검출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틀렸다. 그러니까 두 곳이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보낼 때 홀수고 받을 때도 홀수니까 이거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를 검출을 못 한다고요. 이게 단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RQ라고 하는 거. 요거는 오류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재전송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재전송 요구하는 방식.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번은 반송파 신호에 피크 투 피크 전압이 변하는 형태의 아날로그 변조 방식은 그랬는데, 여기서 이 피크 투 피크라고 하는 용어, 피크 투 피크라고 하는 것은 양의 최고값에서 음의 최고값까지의 그 거리, 이걸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인데 이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최고에서 음의 최고에서 양의 최고까지 이 거리를 조절해 주는 거죠. 거리를 조절한다. 이게 곧 뭐예요? 진폭이잖아요, 진폭. 그래서 진폭을 조절을 해 주는 건데 진폭을 조절해 주는 건 뭐예요? 진폭 변조. 자, AM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진폭 변조죠. 그죠? FM 요거는 주파수 변조고요. 주파수. 알겠죠? PM 요거는 위상 변조고 위상.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은 오중이 코드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에러를 검출하는 방식은 그랬는데, 자, 이렇게 오중이 코드라든지 또는 뭐 비퀴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마크, 그러니까 정 스페이스 방식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1의 개수가 이렇게 두 개씩이잖아요. 그래서 1의 개수가 두 개인데 1의 개수가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것들 비퀴너리라든지 오중 이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마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출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요. 이 강의를 먼저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몰랐던 부분들을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또 한번 보는
그래서 반복해서 문제를 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문제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